지난 시간에 이어 더 시스템 파트 3로 이어집니다. 성공을 찾아서. 성공은 좋은 시스템을 골라 계속 정진하다가 마침내 운이 더해져 이루어지는 결과다. 성공 확률에 대한 정의.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당신의 성공 확률이 2배가 된다. 적당히 잘함 플러스 적당히 잘함은 월등히 잘함보다 훨씬 크다. 지식 공식에 대한 정의.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뉴스를 정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접하라. 자, 그럼 성공으로 이끄는 15가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공 기술 하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대학 시절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다. 조금 도움이 됐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말하기 수업을 신청했다. 강사가 자신이 활용할 데일 카네기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규칙은 그 누구에게도 비평이나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규칙은 수업마다 모든 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강의 첫날 우리 모두는 겁에 질린 다람쥐처럼 앉아서 누군가 먼저 나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자원해 나가면서 차례가 이어졌다. 그날 우리의 과제는 간단했다. 그냥 자신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됐다.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이 정도는 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강의에 참여한 한 젊은 여성은 말 그대로 한마디도 못할까봐 겁에 질렸다. 에어컨이 켜진 강의실은 시원했지만 그 여성의 이마에서 쏟아진 땀은 뺨을 지나 카펫을 적셨다. 그가 입을 때려 노력하며 내면의 악마와 사투를 벌이는 고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들릴 듯 말 듯 겨우 몇 마디를 내뱉고 자리로 돌아갔다. 패배감과 굴욕감에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실내는 죽은 듯이 잠잠했다. 그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나온 강사가 절망에 빠진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와, 용감했어요. 나는 그 강사의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 순간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멋진 장면이었다. 우리는 방금 좀처럼 보기 드문 한 사람의 용기를 목격했고 그것이 그날 수업의 핵심이었다. 성공 기술 두 번째, 심리학의 이해. 한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심리학 지식과 요령들은 무수히 많다. 이 책에 소개된 것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심리학이야말로 그 힘의 핵심이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얼마나 잘하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깊이 이해할수록 도움이 된다. 현실에서 이성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대개는 아주 작은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 이성을 사용하고 언제 비합리적인 상황을 합리화하는지 알게 되면 대단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성공 기술 세 번째, 업무를 위한 글쓰기. 업무를 위한 글쓰기의 핵심은 요점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는 것이다. 깔끔한 글쓰기는 글쓴이를 더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며 글쓴이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 성공 기술 네 번째, 회계. 현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회계의 기본은 알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혼란으로 다가올 것이다. 성공 기술 다섯 번째, 디자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좋든 싫든 모두 디자이너다. 나는 애초에 디자인 감각이란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디자인에는 사실상 어떤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기까지 했다. 디자인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몇 가지 요령만 배워서 활용해도 사람들은 당신을 왠지 모르게 감각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성공기술 6번째, 화술. 화술이 뛰어난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핵심은 상대방에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공통 관심사를 찾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전부다. 당신이 낯선 이에게 던지는 개인적인 질문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 대화 기술자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과 낯선 상대방 사이의 공통점이나 서로의 흥미를 유발할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대화의 본질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미소 짓고 질문하고 불평과 슬픈 주제는 피하고 언제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라. 이것만 하면 당신도 손꼽히는 화술가가 될 수 있다. 성공 기술 7번째, 수줍음 극복하기. 타고난 수줍음을 자신감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떠오른다. 서투르게나도 그 사람을 흉내내다 보면 훨씬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저자가 주는 팁 하나를 소개하자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것만으로도 수줍음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자아를 단련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효과적인 팁은 이 마지막 3번째일 것 같은데요. 내가 설명한 방법들로도 수줍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부유해지고 유명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수줍음도 자연히 알아서 사라질 테니까. 성공기술 8번째, 제2외국어. 어쨌든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할 줄 알면 좋은 건 틀림없다. 경쟁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성공기술 9번째, 골프. 사업은 골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골프가 재미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치지 않는다면 아마도 뭘 잘 몰라서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다. 골프를 치는 몇 시간 동안 내 뇌는 시간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마음의 휴가를 얻은 것 같다고 할까? 뇌가 휴가를 떠나는 느낌이다. 저 이 말 듣고 골프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골프가 재미도 없을 뿐더러 너무 잘 못해서 그래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나니까 내가 뭔가 근사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만간 늦은 나이에 다시 골프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공기술 10번째, 설득력. 설득력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마법의 힘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설득력을 갖추기에 필요한 설득력 있는 표현들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전 관심 없어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제겐 원칙이 있어요. 그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으로 들린다. 합리적인 부탁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방어막을 풀고 의의 제기를 철회한다.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로 끝나는 말도 효과가 좋은데 이 표현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함께 말하는 사람의 솔직함이 묻어난다. 전 관심 없어요. 이 말과 함께 전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말이 설득력을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의외였는데요. 해석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거나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는 상대를 만날 때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원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드는 건 가장 잘못된 대응이다. 나는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관심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이 관심 없는 이유는 대지 마라. 전 그런 거 안 해요. 이 말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하지만 당신만의 불변의 원칙처럼 들린다. 상대방의 이유를 물어도 그냥 전 관심 없어요라고 답하면 된다. 전 그런 거 안 해요와 전 관심 없어요를 함께 사용하면 설득 효과는 배가 된다. 제겐 원칙이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상대방의 설득을 단념시키는 표현이 바로 당신에게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정신이 혼매질 정도로 멍청하거나 악랄하거나 악의적인 말을 듣게 된다. 이런 말에는 대응해봐야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나 사업에서 위험한 상황을 피해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살짝 비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당신이 감옥 갈 확률이 80%나 되는데도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렇게 설명 내지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면 상대방도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체면을 살릴 길을 모색한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나 자기가 보기엔 정당하고 공정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직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이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지나친 요구를 한다면 상대방은 계속 원칙을 들먹이며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으로 당신은 상대방을 문제 해결사로 임명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다. 당신은 그저 정중하게 직접적인 질문만 하면 된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공 기술 11번째, 결단력. 항상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유독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리더이자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인위적으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순간이 오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라.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릴 수는 없다. 설사 약간의 회의감이 들더라도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호감을 품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공 기술 12번째, 에너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호응한다. 당신이 어떤 일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면 상대방에게 직접 그 일을 해보도록 설득하기가 쉬워진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성공 기술 13번째, 또라이 기질. 광기 혹은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더 자신 있게 행동한다. 광기와 자신감의 조합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네, 맞죠.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장담하건대 이 조합보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격은 없다. 하지만 광기와 자신감이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대단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성공 기술 14번째, 테크놀로지, 취미 수준. 테크놀로지는 한때 외로운 괴짜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성인이라면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웹사이트는 어떻게 구축하는지, 클라우드가 뭔지 대강이라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관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재미도 없고 기운도 나지 않는다. 당신이 아직 그 이론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되어야 한다. 기본을 익혀두면 인생이 더 즐거워진다. 성공 기술 15번째, 적절한 발성법.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발성 전략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고음의 빠른 속도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반면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낮고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올바른 발성법이란 호흡 조절, 높낮이, 입 모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발성법을 익히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목소리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 전반에 걸쳐 생각 이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장에서 소개한 기술들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기술은 사진술이나 식물학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파고들어라. 내가 채택한 시스템 중 하나는 삶에서 끊임없이 패턴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패턴을 알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인지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사고의 변화는 경기력 향상으로 나타난다. 내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발견한 성공을 위한 중요한 패턴들은 다음과 같다.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다음으로는 교육이다. 엔지니어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거의 0%에 가깝다. 엔지니어 중에 자기 일에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대부분은 자기를 만족스러워한다. 엔지니어들은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꽤 쉽게 자리를 옮길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실업에 처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또 내가 찾아낸 마지막 패턴은 운동이다. 나는 운동이 사람을 더 똑똑하게, 심리적으로 더 용감하게,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에너지와 영향력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20가지 습관이라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습관으로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정도 운동하기를 꼽았다. 건강을 유지하고 매일 운동하는 것이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에서 찾아낸 패턴이 또 하나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학습 가능한 기술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는 제목이 재밌습니다. 버티고 또 버텨라. 우리가 존버라고 말하는 게 있죠. 네, 끝까지 버팁니다. 행운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타이밍이다. 전적으로 우연이었더라도 세상과 나의 호흡이 딱 맞아떨어질 때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진행된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재능을 발휘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딜버트는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사례다. 그렇다고 행운이 가만히 있는 나를 정말 우연하게 찾아낸 것은 아니다. 행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 내가 스스로 자리 잡고 있었다. 딜버트의 성공 스토리는 대부분 행운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행운이 나를 찾아오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고 행운이 찾아왔을 때 철저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행운은 당신에게 전략이나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한다. 전략과 시스템은 당신의 몫이다. 자, 이제 이 책의 핵심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은 시스템이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합당한 목표는 행복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행복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행복의 공식이 상당히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우선 행복의 정의와 행복을 유발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내가 정의하는 행복이란 신체 내 화학작용에 의해 마음속에서 즐거운 감각을 생성할 때 느끼는 기분이다. 이 정의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이다. 흔히들 행복을 한 사람의 삶에 발생한 어떤 일이 야기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의 희생자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무기력한 세계관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을 보지 못하게 한다. 환경이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내가 살면서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우리 기분의 80%는 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고 나머지 20%는 유전자와 환경, 특히 건강에 달려있다. 내가 만든 행복의 공식을 소개하겠다. 올바른 식사를 하라. 운동하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설사 믿지는 않더라도 멋진 미래를 상상하라. 유연한 스케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자신을 다 도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라. 매일 내려야 하는 결정을 일상적인 규칙을 통해 줄여라. 이 8가지를 하면 뇌가 행복과 관련된 화학물질을 내보내는 데 필요한 나머지 요소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실제로 당신이 매력 넘치는 사람이 되면 직업, 사랑, 친구 등 당신이 찾는 다른 행복의 요소들이 알아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자, 그럼 올바른 식사를 하기 위한 건강한 식습관이 시작이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다이어트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단순하다. 내게 효과가 있는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는 원하는 만큼 많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먹는다. 당연히 말도 안 되기 쉬운 나의 다이어트 방법에는 몇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그 비밀도 내용은 간단하긴 한데 설명하자면 좀 길어진다. 먼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여기서 숨겨진 비밀은 바로 먹고 싶은 것을 바꾸는 것이다. 일단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나쁜 음식을 갈망하지 않게 되면 다이어트의 나머지 문제는 얼추 쉽게 해결된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배가 등가죽에 붙었을 때 먹는 음식 맛과 배가 부를 때 먹는 음식 맛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느끼는 즐거움은 완전히 다르다. 평소라면 별로라고 느꼈을 음식인데도 배고플 때 먹으니 엄청나게 맛있게 느껴졌던 경험 말이다. 당신의 입맛은 처음부터 그 음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결과에 가깝다. 좋아하는 음식들은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바뀐다. 하지만 한 번도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방법이 먹혀들기만 한다면 당신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좋은 음식만 찾게 될 테니까. 입맛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과정이며 다른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시작한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기분은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결과이며 화학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분을 살펴보고 최근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떠올려보라. 패턴을 찾아보라는 말이다. 음식이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째서 당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음식 대부분에 다양한 식재료가 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만 있다면 스스로의 몸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라. 예를 들면 흰 쌀밥 한 공기를 먹고 당신의 기분을 관찰하는 것이다. 또는 탄수화물을 마음껏 섭취하고 일주일 뒤에 몸무게를 재보라. 패턴을 찾아내라. 어떤 음식이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어떤 음식이 졸음을 유발하는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무게가 늘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커다란 풍선처럼 빵빵해지는가. 당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당신은 아마도 음식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고칼로리 음식과 저칼로리 음식,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으로 구분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런 기준들 역시 나쁜 음식을 고르지 않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관점으로 음식을 대하면 늘 자기 자신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기분이 든다. 당신은 나쁜 음식을 갈망한다. 끝내주게 맛있으니까. 당신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당신의 의지력은 보다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그러므로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식단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야 한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배고픈 사람에게 눈앞에 잔뜩 놓인 맛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한다면 빵의 유혹을 견뎌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의지력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맛있는 빵 대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빵의 유혹에서 비교적 쉽게 벗어나게 된다. 이처럼 매력적인 대안이 있으면 의지력을 덜 사용해도 되고 그 의지력을 다른 일에 쓰도록 조정해 둘 수 있다. 내 시스템대로 하자면 몇 달간 단순 탄수화물을 제외한 음식을 원하는 만큼 섭취하면 된다. 다이어트가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해보자. 기억하는가? 목표는 덫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가 아닌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단순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단순 탄수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음식을 몇 달 동안 마음껏 먹으며 관찰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편함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간편함이 중요하다. 수명을 갉아먹는다는 걸 알아도 간편함을 택할 정도다. 따라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보다 편리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부터는 나의 개인적인 식단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다. 이 목록에 있는 식재료들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되는 것들이며 내가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바나나, 단백질밥, 견과류, 치즈, 통밀 파스타, 풋콩,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생선, 상추, 토마토, 사과, 배, 당근, 순무, 오이, 퀴노아, 현미, 각종 베리류.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먹기 간편한 것들이다.
견과류 한 줌과 사과 하나면 점심 식사가 된다. 나는 미리 삶은 파스타와 익힌 야채를 냉장고에 넣어둔다. 따뜻하고 포만감이 주는 음식이 먹고 싶어지면 야채와 파스타를 섞고 약간의 버터를 더해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린 뒤 후추와 파마산 치즈를 더한다. 나는 게으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법을 깨쳤다. 나는 게으르기 때문에 늘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데 이게 오히려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셈이다. 지금 내 냉장고에는 미리 손질된 건강에 좋은 재료들이 가득하다. 플라스틱 용기에는 씻어서 잘라놓은 딸기와 블랙베리가 담겨 있고 다른 용기에는 전자레인지에 익혀서 잘라놓은 방울 양배추가 있다. 다른 용기에는 퀴노아를 섞은 현미밥이 볶은 풋콩, 당근, 브로콜리와 함께 들어있다. 용기 뚜껑을 열고 작은 그릇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2분만 데우면 식사 준비 완료다. 다양한 식재료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흘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약간의 후추와 파마산 치즈를 더하면 맛도 그만이다. 다른 용기에는 깨끗하게 다듬은 당근과 샐러리가 들어있다. 뭔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는 당근과 샐러리가 완벽한 역할을 한다. 나는 당근과 샐러리를 음식이라기보다는 기분 전환용 먹거리로 여긴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비결은 식단 선택 시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한 음식을 꺼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은 아마 맛 때문일 것이다. 몸에 나쁜 음식은 죄다 입에 착착 붙는데 소위 몸에 좋은 음식은 눈길도 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 자, 이제 당신이 맛없다고 생각할 만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규칙은 먹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 것과 다름없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당신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냥 먹으면 밍밍한 음식에 맛을 더할 조미료와 양념, 재료들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하면 본연의 맛을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도 풍미가 더해진 음식이 탄생한다. 나는 그저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양념 목록: 간장, 고수, 레몬, 소금, 후추, 버터, 마늘, 양파, 카레가루, 치즈, 토마토 소스, 살사, 채소, 야채 끓인 물, 꿀, 샐러드 드레싱, 발사믹 식초, 춘장, 핫소스. 이 정도 조미료 있으면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게 변신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라. 다양한 양념과 소스를 사용해 먹어보면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맞는지 꾸준히 실험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하여 커피를 강력하게 권한다.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더 즐거워지며 생산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 자신의 에너지 변화에 주목하여 패턴을 찾아낸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불필요한 음식을 주변에서 없앤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 사과, 견과류, 바나나를 늘 비축한다. 게으름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이어지게 한다. 백미, 감자, 디저트, 흰빵, 튀김 등 중독된 기분이 드는 음식 섭취를 중단한다. 건강한 음식은 언제든 원하는 만큼 먹는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피곤함은 배고픔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지방이 함유된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다. 견과류, 아보카도, 단백질바, 치즈로 허기를 달랜다.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낮은 칼로리의 건강한 음식을 고른다. 맛이 밍밍한 건강한 음식은 양념을 사용하여 맛을 돋운다. 이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기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이다. 먹는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있죠. 운동. 지금 당장 운동하라. 이번 장에서 나는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당신에게 납득시키고자 한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당신은 한정된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운동이 쉽게 다가온다. 일단 운동이 습관이 되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다. 나는 활동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사용했다. 그래야 규칙이 목표가 아닌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라 해서 핵심은 매일이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한다. 매일 15km씩 달리기는 목표다. 이런 목표는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를 활동적으로 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농구 시합도 활동적이고 집안 청소도 산책도 활동적인 행동이다. 내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모든 유형의 신체적 활동이 유효하다.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늘 꾸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유 시간이 날 때 운동하겠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저자가 말하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결국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습관이에요. 습관보다 더 무서운 힘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책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내용은 운입니다. 모두가 성공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주제, 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나는 모든 성공을 파헤쳐 보면 결국 운이 남는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공이 순전히 운에 달려있다면 이 책으로 뭘 어떻게 하란 말인지 충분히 고개를 갸웃거릴만 하다. 자, 설명해 주겠다. 이 책은 이미 당신 경험의 일부가 되었다. 이 책을 읽는 한 아무리 사소하게라도 당신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이 책을 완독한다는 가정하에 1년쯤 지난 시점에 이 책의 내용들을 몇 번이나 떠올리게 되는지 확인해 보라. 운동하기 싫을 때마다 일단 운동복을 한번 입어보라는 나의 요령이 생각나는가? 먹으면 졸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심에는 탄수화물을 피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긍정적인 배움의 기회로 삼을 방법을 찾고 있는가? 모든 경험이 그러하듯 책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변화시킨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당신이 세상을 더 유용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받는다면 그 책은 당신 운의 일부가 된다. 지금의 당신은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과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됐다. 그 사이에 죽음을 맞이한 세포도 있고 새로 생겨난 세포도 있다. 고작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시간만큼 당신의 신체는 성숙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과 이 책을 포함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으로 인해 당신 뇌의 내부 구조도 바뀌었다. 이 책의 어떤 구절이라도 당신 뇌에 박히게 된다면 아마도 그 구절의 의미가 점점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 책을 제대로 썼다면 당신은 언젠가 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모두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녹음 틀어줘서 감사합니다.